일본인이 왜 한글을 배우는 거야? 여기 한글 교재를 바닥에 던지며 분노하는 일본 여성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의 우수성을 자랑하던 그녀가 2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연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도쿄 명문가 출신 타카시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어릴 때부터 일본의 위대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자라온 제게는 확고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도쿄대 총장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수장이셨으니까요.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그런 제 자부심을 더욱 키워주었습니다. 전체 유학생 중 일본인은 1%도 되지 않았지만 그건 오히려 제게 특별한 긍지가 되었죠. 수업 시간마다 저는 당당하게 일본의 경제 성장과 기술력을 이야기했고 교수님들도 제 의견에 깊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특히 국제경제론 수업에서는 늘 최고의 평가를 받았어요. 일본의 고도 성장기를 분석한 제 논문은 학과 내에서 큰 주목을 받았고 하버드 경제저널에도 실렸습니다. 일본식 경영이야말로 미래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제 주장에 많은 교수님들이 동의하셨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 때면 저는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그건 모두 일본의 선구자적 역할 덕분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현대화를 이끌었으니까요. 특히 한국의 성장을 거론할 때면 저는 일본의 영향력이 만든 결과라고 단정지었죠. 주말이면 도서관에서 일본 경제사 자료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의 역사는 제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죠. 도요타, 소니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을 때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버드 캠퍼스에서 저는 늘 정장 차림으로 다녔어요. 일본인의 품격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다닐 때도 저는 항상 단정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많은 교수님들이 호감을 보이셨죠. 유학생 모임에서도 저는 단연 돋보였습니다. 영어는 물론 불어 독일어까지 구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일본의 차문화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었을 때는 하버드 신문에도 소개되었답니다. 일본 문화의 정수를 보여준 행사라는 평가를 받았죠. 한국이나 중국 학생들이 역사 문제를 꺼낼 때면 저는 대화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현재의 일본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보세요라고 잘라 말했죠. 그들의 시선이 불편해 보일 때면 저는 더욱 당당하게 일본의 현재를 강조했습니다. 졸업을 앞둔 그때 저는 하버드 최고의 성적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여러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쏟아졌었죠. 일본 대사관에서는 제게 특별한 직책을 제안해왔었고 월스트리트의 유수 기업들도 영입을 타진해왔었습니다. 방학을 맞아 잠시 도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2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하버드에서의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생각에 가슴이 부풀어 올랐었죠. 하지만 제가 마주하게 된 도쿄의 현실은 제 자부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인 것이었답니다. 그날의 충격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버드 생활에 자부심을 안고 2년 만에 돌아온 도쿄의 모습은 제가 알던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었죠. 공항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문이 가득했고 면세점은 한국 화장품과 음식을 찾는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길, 운전기사 아저씨의 라디오에서는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채널을 돌려달라고 했겠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귀에 감기는 멜로디였죠. 창밖으로 보이는 신주쿠의 거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아이돌들의 광고가 쉴 새 없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그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계셨고 저녁 식탁에는 한국식 김치가 올라와 있었죠. 요즘 이게 유행이라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버드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일본의 문화적 우월성이 순간 무색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고등학교 후배들과의 만남은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았는데 그들이 먼저 도착해 있던 테이블에서는 한국어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죠. 하지만 이내 그들이 실제로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타카시 선배, 한국어 수업은 어디서 들으세요? 후배 한 명이 던진 질문에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최고 성적을 받은 수재가 갑자기 한국어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들의 대화에 끼지 못하고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에는 아키하바라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성지였던 이곳에서만큼은 일본의 자존심이 살아있기를 바랐죠. 하지만 거리는 이미 한국 제품들로 가득했습니다. 삼성과 LG의 최신 가전제품들이 매장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고 행인들은 그 제품들을 당연하다는 듯 구경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는 더욱 참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젊은이들 대부분이 한국 아이돌 사진이 붙은 폰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죠. 제가 알던 일본은 어디로 간 건지지. 하버드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우리의 문화적 우위는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기대어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나 많은 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버드에서의 자부심 넘치던 발언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때의 제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을 암시하듯 도쿄의 밤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져만 갔답니다. 고등학교 은사님의 전화를 받은 건 귀국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타카시 후배들에게 하버드 유학 경험을 들려주면 어떻겠나? 라는 제안에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모교인 도쿄 제1고등학교에서의 강연, 제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교정에서 학생들이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쉬는 시간이었던 모양입니다. 옛날에 저라면 즉시 제지했을 광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의 밝은 표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연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의 경험, 세계 최고 대학에서 공부하며 느낀 점들을 이야기하는 동안 학생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싸늘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선배님, 하버드에서 한국 학생들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무시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글쎄, 라고 말을 흐리는 사이 다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유학생들의 스타트업 성공 사례에 대해 들으셨나요? 답변할 수 없는 질문들 앞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동아리 활동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들려오는 교실마다 한국어 회화 소리, K-팝 음악 소리가 가득했죠. 한 교실에 들어가 보니 한국문화연구회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를 알아본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저희 동아리에서 한국의 청년 창업 문화를 연구하고 있어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하버드 졸업생인 제가 모교의 후배들 앞에서 아무것도 답해줄 수 없다는 사실이 참담했습니다. 교무실에 들러 은사님과 차를 마시는 동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타카시, 우리 학교가 이번에 한국의 대학교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네. 벌써 신청자가 넘쳐나고 있어. 은사님의 말씀에 커피잔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하교 시간 교문 앞에서 우연히 만난 후배가 저에게 한 말은 더욱 큰 충격이었습니다. 선배님, 사실 저도 하버드에 지원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울대 경영대학원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래가 더 밝아 보여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 안에서 문득 옆자리에 여학생이 보고 있는 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글로 된 경영서적이었죠. 표지에는 삼성전자의 성공 신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쿄의 밤거리를 걸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교에서 마주한 현실은 제 오만함을 여지없이 무너뜨렸죠. 그리고 그날 밤 제 책상 위에는 한글 교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사다 놓으신 거였어요. 타카시, 요즘은 나도 한국 드라마 보는 게 낙이란다. 너도 이제 시대에 뒤처지지 말았으면 해서. 어머니의 말씀에 무언가가 걸린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날의 발견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모교 방문 후 며칠 동안 마음이 불편해 도서관을 찾았죠. 일본어 서가를 뒤지다가 실수로 손이 닿은 책 한 권, 한글의 과학적 원리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책이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책을 펼쳐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있었거든요.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어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설계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제작 원리였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수천 개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스템이라니. 이건 마치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았어요. 우리가 쓰는 한자나 가나 문자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효율성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과정, 세종대왕의 철학, 문자에 담긴 과학적 원리들까지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새로운 발견이 이어졌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글의 모음 체계였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의 조합이라니.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닌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저 낯선 글자가 아니라 과학과 예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걸작으로 느껴졌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을 익히는 것은 놀랍도록 쉬웠어요. 이틀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고 일주일 후에는 간단한 문장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어에 빠져드는 이유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글의 디자인적 완성도였습니다. 모든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서예로 쓰면 더욱 아름다워졌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일본의 문자체계는 사실 중국에서 빌려온 것이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철저한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순수한 창조물이었어요. 이제는 아침마다 한글 공부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다 보면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즐거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편견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매일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책들이 가득한 서가 앞에 앉아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만끽했었죠.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이었다는 걸요. 잠을 설치던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 변화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그날부터 저는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류가 가져온 변화를 직접 보고 싶었죠. 첫 방문지는 오사카였습니다. 도톤보리의 밤거리에서 마주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한때 일본 음식점들로 가득했던 거리가 이제는 한국식 치킨집과 순두부 식당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오사카의 한 대형 서점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K컬처 코너가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한국어 학습서가 일본어 교재보다 더 많은 진열대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후쿠오카에서는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이 도시는 이미 제2의 서울이라 불릴 만큼 한류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텐진 거리의 옷가게들은 모두 한국 스타일의 옷을 팔고 있었고 미용실에서는 한국 아이돌의 헤어스타일이 인기였습니다. 삿포로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동아리 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한국어로 연극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매년 한국 학교와 교류 공연을 해요. 이제는 일본 연극보다 한국 드라마를 각색하는 게 더 인기 있답니다. 동아리 학생의 말에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허기가 느껴져 들른 나고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바로 옆 건물인 복지회관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들어가 보니 그곳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일본 할머니들이 모여 한국 드라마 감상회를 하고 계셨어요. 나는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재미있어. 표정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다니까. 우리 세대 드라마보다 훨씬 재미있어. 할머니들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에서 한류가 이미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교토의 전통거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기모노 대여점에서 한복을 함께 대여해주고 있었어요. 요즘은 한복을 입고 교토거리를 거닐고 싶어하는 손님이 많아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높답니다. 점원의 설명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렸습니다. 센다이의 한 쇼핑몰에서는 한국 화장품 매장이 일본 브랜드보다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장은 매출의 70%가 한국 제품이에요. 일본 화장품은 이제 구석에 밀려났죠. 매장 직원의 담담한 설명이 현실을 더욱 실감나게 해주었습니다.
히로시마의 한 음식점 거리에서는 일본 라멘집보다 한국 라면 전문점이 더 긴 줄을 만들고 있었어요. 매운맛에 중독됐어요. 이제는 일본 라면이 심심하게 느껴질 정도예요. 줄을 서 있던 젊은이의 말에서 이미 변해버린 일본인의 입맛을 실감했습니다. 도쿄로 돌아오는 신칸센 안에서 제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는 태블릿으로 한국 예능을 보고 계셨습니다. 손주들이 추천해줬는데 요즘은 이게 없으면 하루도 못 보낼 것 같아. 수줍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세상은 넓다고 하지만 제가 본 모든 곳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도쿄역 앞에서도, 조용한 교토의 전통거리에서도, 활기 넘치는 오사카의 밤거리에서도 한류의 물결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죠. 한류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닌 일본 사회 전반을 바꾸고 있는 혁명적 변화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받아들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오래된 서재에 앉아 할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평생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하시던 할아버지께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본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류의 실체,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닌 혁신적인 문화 현상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죠. 타카시, 나도 알고 있단다. 요즘 내 엄마도 한국 드라마만 본다더구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말이다. 할아버지는 책장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나도 젊었을 때 한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한국은 놀라운 나라였지. 다만 그동안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도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회사에서 이미 많은 임원들이 자녀들을 한국어 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것.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경영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아버지, 우리가 변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 변화를 받아들이느냐지. 어머니는 이미 한 걸음 앞서 계셨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한국식 반찬들이 올라와 있었고 거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잔잔히 흘러나왔죠. 난 이미 익숙해졌어.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편해. 그날 밤 가족들과 나눈 대화는 제 마음속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리고 어쩌면 일본 사회 전체도 이미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다만 누군가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내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는지 깊이 깨달았어요. 이제는 제 안의 벽을 허물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룩한 진정한 가치와 혁신을 인정하고 그들에게서 배워야 했죠. 하버드에서 그토록 자랑스럽게 떠들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로소 알았어요. 진정한 국제화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것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던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룩한 놀라운 혁신과 발전, 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할 수 있었답니다. 하버드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보스턴 로건 공항에 내리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입국장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면세점에는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주변을 보지 않고 살았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캠퍼스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운전기사는 자연스럽게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이 노래 좋죠? 제 딸이 가르쳐줬어요. 요즘 하버드 학생들도 다들 이런 음악 듣는다더군요. 그의 말에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버드 스퀘어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늘 가던 카페는 이제 한국식 디저트를 파는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긴 줄이 늘어서 있었죠. 창가에 앉아있던 제 절친한 친구 마이클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타카시, 일본은 어땠어? 마이클의 테이블에 앉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그는 픽 웃더군요. 드디어 너도 알게 됐구나.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한국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고 있었어. 너한테 여러 번 말했지만 넌 늘 코웃음치며 지나갔잖아. 순간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오만한 태도로 무시했었죠. 국제경영학 수업에서 한국 기업의 혁신 사례를 다룰 때도 저는 늘 일본의 영향 때문이라고 강변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수업이 있는 강의실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에 걸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특별 강연 시리즈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지 못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수업이 끝난 후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동안 너무 편협했던 것 같습니다. 제 고백에 교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타카시, 넌 이제 진정한 국제화가 무엇인지 깨달은 것 같구나.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미래란다.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 주변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가 늘 부러워하던 최상위권 학생들이었어요. 한국의 기업 문화와 혁신 전략을 이해하려면 언어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물안개구리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밤늦게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 캠퍼스의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영화 상영의 포스터, 한국어 학습 동아리 모집 공고, 한국 기업 인턴십 안내문까지. 이 모든 것들이 늘 이곳에 있었지만 제 고집으로 가린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창밖으로 비치는 하버드 캠퍼스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오히려 제 시야를 가렸던 거예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조차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버드도 일본도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낸 새로운 물결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고집스럽게 외면하는 동안에도 세상은 쉼없이 변화하고 있었죠. 특히 이번 일본 방문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리고 저 자신도 얼마나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순간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한국은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했지만 우리는 자만심에 갇혀 있었던 거죠. 세상은 이미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변해야 했습니다. 전통과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더 이상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도 그리고 일본도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문자 체계인 한글, 세련된 문화 콘텐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국제 경쟁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